폭설이 내리는 한밤중 허름한 쪽방에서 14살 남자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파랗게 질린 입술, 떨리는 몸. 17살 소녀가 중고 흡입기를 찾아 헤매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준아, 버텨, 제발.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쓰러진 아이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동생, 살리고 싶지? 그럼 내 아빠 유품 그거 나한테 줘. 소녀가 몸을 떨며 거부하자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그럼 오늘 밤이 마지막이겠네. 병원비, 후원? 다 막아놨어. 소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이야기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닷새 전의 일이었습니다. 닷새 전 폭설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검은 세단이 미끄러운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자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따라 날씨가 왜 이 모양이야? 옆자리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보고 오라는 신호일 거예요. 묘역에 도착했습니다. 수행원들이 우산을 받쳐들었습니다. 묘소 가까이 다가갔을 때 남자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앞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눈보라 사이로 작은 그림자 2개가 보였습니다. 낡은 패딩을 입은 소녀가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파랗게 질린 남자아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소녀가 편의점 삼각김밥을 묘석 앞에 올려놓고 동생의 지퍼를 올려주었습니다. 엄마, 이것밖에 못 가져왔어. 오늘은 혹시 할아버지가 우리를 찾을까? 남자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소녀의 눈매를 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묘지 관리인이 다가와 소녀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야, 여기가 어디라고 장난치고 있어? 남자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녀가 소리쳤습니다. 저리 가요. 우리 엄마 밥 챙겨드리는 중이에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그 손 당장 못 놓나?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관리인이 황급히 손을 떼며 물러섰습니다. 소녀가 꽁꽁 언 손으로 동생의 콧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여자가 무릎을 꿇고 소녀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얘야, 이게 누구 묘소니? 소녀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가방을 챙겼습니다. 저희는 그냥 갈게요. 방해해서 죄송해요. 소녀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쪽지를 꺼내 묘비 틈새에 끼워 넣었습니다. 엄마, 다음에 또 올게요. 우리 꿈에 한 번만 나와주세요. 두 아이가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여자가 묘비로 달려가 쪽지를 펼쳤습니다. 엄마에게, 할아버지한테 꼭 전해줘. 우리 기다린다고.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이 글씨체 좀 봐요. 남자가 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여자의 다리에서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남자가 비서를 불렀습니다. 저 아이들 신원 좀 알아봐. 지금 당장 조용히. 눈보라 속으로 사라진 아이들의 뒷모습이 남자의 눈에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뜯겨나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비서실장의 보고를 받은 남자는 직접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철거 예정지 표지판이 붙은 가파른 쪽방촌이었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녹슨 철제 난간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허름한 판자집이 나타났습니다. 창문이 깨져 비닐이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남자가 깨진 창문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전모를 쓴 남자가 여자와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남자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이정우라는 남자는 석 달 전 회사 하청 붕괴 사고로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소녀가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서 남자아이가 기침을 했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녀가 황급히 찬장을 열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알약 한 통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소녀가 알약을 반으로 쪼개 동생에게 건넸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소녀가 문을 열자 어제 묘지에서 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가 병원비든 생활비든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소녀가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남자가 자신이 누군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소녀가 남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알아요. 민중건축 대표. 우리 아빠를 죽인 회사 주인. 남자의 숨이 멎었습니다. 소녀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돈으로 사람 버리는 어른, 돈으로 죄 씻는 어른. 전 그런 사람 제일 싫어요. 소녀가 남자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한테 관심 갖지 마세요. 어차피 어른들은 다 똑같으니까. 문이 쿵 닫혔습니다. 남자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유전자 검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99.9% 일치, 친손주가 확실했습니다. 남자가 쓰러질 듯 벽에 기댔습니다. 자신의 손주들이 저렇게 살고 있었다는 사실에 무너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남자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아내가 흐느끼며 당장 아이들을 데려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남자와 아내가 함께 쪽방을 다시 찾았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녀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내 할아버지다. 소녀가 웃었습니다. 차갑게, 알아요. 당신이 내 할아버지라는 거. 남자가 놀랐습니다. 소녀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것을 말해줬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름도 회사 이름도 다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울먹이며 그런데 왜 찾아오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엄마 버렸잖아요. 엄마 결혼 반대하고 연락 끊고. 그런데 우리가 왜 찾아가요? 남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소녀가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빠는 죽었어요. 당신 회사에서요. 소녀가 가방을 남자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남긴 진실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남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흑백으로 인쇄된 건설 현장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균열이 간 철골 구조물, 부실하게 시공된 콘크리트, 빠진 볼트들.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비서실장이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작년 완공한 대청 프로젝트 현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직접 감독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가방 속에서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남자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사위의 필체였습니다. 2023년 5월 15일. 오늘도 현장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되고 있다. 자재도 규격이 맞지 않는다. 남자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5월 20일. 현장 소장에게 말했더니 입 다물라고 협박당했다. 최전무 지시라고 했다. 남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6월 5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소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가 그 뒤로 계속 협박받았다고 했습니다. 남자가 일기장을 내려놓고
가방을 다시 뒤졌습니다. 작은 USB가 나왔습니다. 비서실장이 노트북을 꺼내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현장 사진, 자재 명세서, 안전 점검 기록. 남자가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정황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남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최전무를 잡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법정에서 조작이라고 우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소녀가 다시 가방을 뒤졌습니다. 찢어진 편지 봉투가 나왔습니다. 소녀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만약을 대비해서 내 마지막 말을 남겨둔다. 보이스 레코더, 가방 안감 속. 소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소녀가 가방 안감을 만져봤습니다.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안감을 조심스럽게 찢었습니다. 작은 녹음기가 나왔습니다.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들리더니 사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병원인데 최정훈이 사람을 보냈다. 붕괴 사고는 사고가 아니다. 최정훈이 자재비를 빼돌렸고 사람들이 죽었다. 그리고 대표님 딸 사고도 그 사람이. 남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녹음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남자가 녹음기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수진이 사고가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남자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남자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딸의 교통사고 관련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보험 서류, 경찰 조사 기록, 사고 현장 사진. 남자가 서류들을 하나씩 펼쳤습니다. 그리고 딸이 마지막으로 쓴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아빠, 그날 누군가 내 차 브레이크를 만졌어. 정비소에서 확인했는데 고의로 훼손된 흔적이 있대. 남자의 손에서 메모가 떨어졌습니다. 아내가 메모를 주워 읽었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남자가 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딸이 결혼 문제로 갈등하던 시기 최정훈이 했던 말. 대표님, 가족 문제는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때는 그냥 조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경고가 아니라 예고였습니다. 남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이를 내가 죽인 거야. 내가. 아내가 남자를 안으며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최정훈이 한 짓이라고 했습니다.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최정훈은 자신의 딸을 없애고 자신을 더 일만 하는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 이제는 끝을 봐야겠어.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남자가 손주들을 챙기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최정훈에게 전해졌습니다. 최정훈이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회사 안 최정훈의 사무실.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이 손주들 학교 등록금을 지불했고 병원비도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최정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즉시 움직여. 저 애들을 완전히 고립시켜. 며칠 뒤였습니다. 서연이 일하던 편의점 사장이 황급히 서연을 불렀습니다. 미안하다. 오늘부로 나올 수 없을 것 같아. 서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사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다고만 말했습니다. 서연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쪽방문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강제 퇴거 통지서. 3일 내로 나가지 않으면 강제 집행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이 종이를 찢으려다 멈췄습니다. 찢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밤
하준이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심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서연이 하준을 업고 근처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병원 접수대에서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증금 문제가 있어서요. 오늘은 진료가 어렵습니다. 서연이 울먹였습니다. 제발요, 동생이 숨도 제대로 못 쉬어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정이라며 돌려보냈습니다. 서연이 하준을 업고 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준을 침대에 눕히고 남은 약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약통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하준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최정훈이었습니다. 최정훈이 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준이 기침하며 앓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힘들어 보이네. 병원은 갔어? 서연이 경계하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최정훈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민중건축 전무이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최정훈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 아빠가 가지고 있던 거, 그거 나한테 줘. 서연이 몸을 떨었습니다. 싫어요. 최정훈이 방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섰습니다. 그럼 동생은 오늘 밤이 마지막이야. 병원비, 후원? 다 막아놨어. 서연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최정훈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너희 엄마도 아빠도 결국 죽었지? 너희도 똑같이 만들 수 있어. 서연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최정훈이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생각해. 동생 목숨이냐, 그 가방이냐. 문이 닫혔습니다. 서연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준의 숨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저장된 번호 중 하나를 눌렀습니다. 할아버지 전화번호였습니다. 며칠 전 강민준이 남기고 간 번호였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하준이가 죽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분 후 강민준이 쪽방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경호원들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강민준이 하준을 안아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강민준이 하준을 안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서연이 뒤따라 뛰었습니다. 차가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강민준이 하준을 꽉 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지킨다. 병원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료진이 하준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강민준이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돈은 걱정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에서 서연이 무너졌습니다. 강민준이 서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아도 돼.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다행히 고비는 넘겼습니다. 앞으로 집중 치료가 필요합니다. 강민준이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일주일 정도 입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하준을 창문 너머로 볼 수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작은 몸. 강민준이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한지영이 남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강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최정훈을 끝장내야 해. 더 이상 이 아이들이 위험해서는 안 돼. 다음 날 강민준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법무팀 전원을 소집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도 데려오라고 지시했습니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에 법무팀이 모였습니다.
강민준이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사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이 녹음만으로는 약합니다. 법정에서 조작 주장이 나올 겁니다. 강민준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직접 증언이 필요하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과 돈, 거래 기록 같은 구체적 증거가 더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붕괴 사고 당시 현장 작업자들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최정훈이 강민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손주들 건강은 괜찮으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사회를 언급하며 이제 쉴 때가 되지 않았냐고 말했습니다. 강민준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비서실장이 보고했습니다. 최 전무가 이사들을 만나고 다니며 회장 축출안을 준비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강민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끌어내리고 회장이 되려는 거였습니다. 한지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사회에서 지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강민준이 회사를 잃을 수도 있지만 손주들은 반드시 지킬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병실에서 하준이 눈을 떴습니다. 서연이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하준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준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손에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준이 잘 견뎌줬구나. 하준이 할아버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강민준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걱정은 이제 하지 마. 할아버지가 다 해결할 테니까. 서연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었습니다. 강민준이 이사회에서 최정훈의 범죄를 폭로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증거로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강민준이 위험하다며 반대했습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목숨 걸고 남긴 거예요. 제가 직접 해야 해요. 강민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컨벤션홀 앞에 취재진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주주들이 분노한 표정으로 입장했습니다. 회의장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단상 위에 최정훈이 서 있었습니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최정훈이 마이크를 잡고 주주들에게 말했습니다.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최정훈은 강 회장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고 개인적 문제로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몇몇 주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장 뒤쪽 거대한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강민준이 나타났습니다. 링거를 맞은 흔적이 손등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작은 녹음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장내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최정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민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 아들을 죽인 범인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홀이 술렁거렸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강민준이 서연을 돌아봤습니다. 서연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제 아버지가 목숨 걸고 남긴 증언입니다. 서연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위의 목소리가 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 병원인데 최정훈이 사람을 보냈다. 붕괴 사고는 사고가 아니다.
최정훈이 자재비를 빼돌렸고 사람들이 죽었다. 그리고 대표님 딸 사고도 그 사람이. 녹음이 끊겼습니다. 홀이 술렁거렸습니다. 주주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최정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조작입니다. 저런 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최정훈이 강 회장이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꾸민 거라고 소리쳤습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었습니다. 누군가 증거가 확실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최정훈이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강 회장이 정신 상태가 온전치 않고 손주들 문제로 판단력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사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준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녹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최정훈이 의기양양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으로 사람을 범죄자로 몰 수 없다며 투표로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주주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경찰 여러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작업복을 입은 남자 2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비서실장이 마이크를 잡고 붕괴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당시 현장 반장이었습니다. 최 전무가 직접 자재를 바꾸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른 남자도 증언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최 전무가 현장 소장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걸. 최정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경찰이 최정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최정훈 씨 횡령과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차가운 소리를 내며 채워졌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최정훈이 경찰에 끌려나갔습니다. 주주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강민준이 단상에서 주주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경영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강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제 진짜 손주들입니다. 앞으로 투명하게 경영하겠습니다. 주주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강민준과 서연은 조용한 복도로 나왔습니다. 한지영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이며 자신들 때문에 힘드셨다고 말했습니다. 강민준이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나를 구했어. 강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딸도 사위도 지키지 못했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이 처음으로 강민준을 안았습니다. 강민준이 서연을 꽉 껴안았습니다. 오랫동안 놓쳤던 가족을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한지영도 함께 둘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복도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준이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민준이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하준이 고개를 돌리며 다 끝났냐고 물었습니다. 강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하준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괴롭히던 사람은 더 이상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살아도 돼요? 강민준이 하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연하지. 이제부터 너희는 우리 가족이야. 한지영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호적 등본이었습니다. 이미 서연과 하준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서연이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강민준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경영자로서 욕심만 보고 달렸고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손주들을 정식으로 호적에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투명하고 올바른 경영으로 사회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서연과 하준은 더 이상 쫓기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하준이 퇴원했습니다. 강민준의 대저택 정문이 열렸습니다. 차에서 내린 하준이 정원을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서연이 하준의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 따뜻한 조명, 준비된 식탁. 한지영이 두 아이를 맞이하며 이제부터 여기가 너희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준이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서연이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어린 시절 엄마 수진의 사진이었습니다. 강민준이 서연 옆에 섰습니다. 엄마도 여기서 자랐다고, 이제 너희도 여기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었지만 도망가지 않으면 우리도 할아버지 믿어볼게요. 강민준이 서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고맙다. 다시 기회를 줘서. 1년이 흘렀습니다. 법원이 최정훈에게 횡령과 살인교사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강민준은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대신 건설안전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붕괴 사고로 희생된 유가족들을 위한 재단이었습니다. 서연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강민준이 하루는 서연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이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강민준이 서연 옆에 앉아 학교 생활이 어떤지 물었습니다. 서연이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친구들도 생겼다고 했습니다. 강민준이 엄마도 이 방을 썼다며 항상 공부하던 모습이 생각난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엄마의 오래된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찾아줬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습니다. 강민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준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정원에서 농구공을 던지며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한지영이 창가에서 하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숨소리도 편안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강민준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당신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어느 날 가족은 함께 묘지로 향했습니다. 강민준, 한지영, 서연, 하준. 네 사람이 수진의 묘소 앞에 섰습니다. 묘비는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신선한 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이 무릎을 꿇고 꽃을 올렸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 돌봐주셔. 하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 학교 잘 다녀.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 강민준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내가 필요할 때 곁에 없었어. 하지만 이제 내 아이들은 내가 지킬게. 한지영도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이제라도 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해.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묘비 위로 떨어졌습니다. 서연이 엄마의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도 이제 편히 쉬고 있을 거라고. 자신들이 행복하니까요. 네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강민준이 서연과 하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 우리 가족. 네 사람이 벚꽃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서연이 뒤돌아 묘소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벚꽃 사이로 엄마와 아빠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봄바람이 벚꽃잎을 날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이 끝.